그런데 지금 2010년에서 앞을 바라다 보면은 상당히 여러 분 뭐 전환기라든지 기로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틀림없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이 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11월 30일에 북한이 실시한 화폐개혁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어떤 탈북자가 쓰기를 김정일은 자살했다라고 썼습니다. 김정일은 화폐개혁으로 자살했다. 바로 이튿날 썼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그 분석이 상당히 비슷한 방향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대체 이런 화폐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는 우리도 1952년 화폐개혁, 1962년 화폐개혁 때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1962년 군사정권 시절에 화폐개혁을 한 이유는 숨겨져 있는 돈을 좀 은행으로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산업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는 이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었던 그 유원식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순민족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뭐 동원된 돈도 얼마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다가 결국 도로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외에서 차원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외 개방 쪽으로 가는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국민들은 단순하게 시장 경제 이런 거 별거 있느냐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마 김정일이도 이번에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장에도 명령 내리면은 뭐 시장이 말 잘 듣거든요. 경제에 대해서도 명령만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경제나 시장이 누구 명령대로 작동합니까? 자기의 논리대로 작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100배로 100대 1로 평가 절상을 해가지고 너무 놀랍게도 월급을 오른 100배대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3,000원 받았던 사람한테 그냥 3,000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월급을 100배 올려줍니다. 100배. 그러니까 초기에는 북한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래요. 월급을 100배 올려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물가도 같이 100배가 오른대요. 그러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물가가 100배 올라. 그런데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 이제 물가가 오를 테니까 물건 가진 사람은 시장에 내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부가 그동안에 물건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는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급으로 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는 직장에 날 출근하고 직장에서 싹 빠져가지고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물건이 그렇게 확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 현상이 막 일어나서 이제는 앞으로 인플레가 아마 김정일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이 경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제조업의 기반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있는 게 뭐냐면 가래 수공업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집집마다 뭘 만들어낸답니다. 집집마다 뭐 신발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고 심지어 회사에서 어떤 시설을 딱 빼돌려가지고 이 전구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팔고 뭔가 만들어서 팔아요. 그것은 물론 시장에서 물건값이 싸죠.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로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가 오르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번에 중국에 간다면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간다면은 아마 두 가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제발 좀 원조 좀 해달라고. 이 화폐개혁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물건이 없어서 물건을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이 물가고가 오르니까 큰일 났다. 그 다음에 탈출자들이 많아질 테니까 철저하게 이 북경을 단속해달라. 이 아마 두 가지 부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제일 큰 피해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었죠. 일정한 액수 이상은 안 바꿔줬으니까 국권은 그냥 표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누가 돈을 벌었느냐? 1995년에 배급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이 있던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양 시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북한의 인민들이 시장에서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인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시장에서 잘 적응한 사람들. 그리고 역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노동당 간부들. 이 간부들이 큰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이 간부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김정일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체제 유지에 아주 그 충성분자들이 반대 세력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한에 대해서 이제 손을 벌리게 되었어요. 또 정상회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회담이라는 명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글을 쓸 때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이명박 김정일 회담, 과거는 제1차 평양회담, 제2차 평양회담 이런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정상은 꼭대기라는 뜻인데 한반도에 정상이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는 정상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국가이고 정통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최고위급 회담 이렇게 하죠. 일본에서는 그냥 순회회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순회회담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정상회담이란 말을 쓰기에는 이게 자존심이 상하고 헌법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엿보게 하는 몇 가지 이제 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4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걸리는 표현이 한 3개가 있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뜻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한이 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한은 핵 개발한 적이 없어요. 또 남한에 있던 전술 핵무기는 1991년에 미국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다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북핵 폐기, 북한의 비핵화지 왜 한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합니까? 이것은 한국도 핵을 가지고 있다, 주한미군도 핵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용어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이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북한이 만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북한은 우리 핵무기 폐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한미동맹이 폐기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함정으로서 딱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아주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죠. 어떤 그 강도질을 잘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학생이 모범생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자. 앞으로는 우리 강도질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이 얼빠진 모범생이 그 강도하고 같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우리 앞으로 강도질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용어가 남북대결에서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 의미를 이런 식으로 국정연설에까지 한반도의 비핵화, 그 북핵 폐기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두 번째는 북한 지역에 있는 우리 국군 유해 발굴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